새벽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쉽게 오지 않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지요. 시장에 들러 국거리라도 사고 따뜻한 국 한 사발 끓여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 가까워질 때쯤 저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마치 바람에 휩쓸릴까 두려워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처음엔 그냥 밤새 일하고 돌아오는 학생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자세, 떨리는 손,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너무 낯익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왜 여기 가만히 있노? 얘야, 괜찮나? 그 아이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눈가는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온 동네의 불빛을 다 끄고 저 한 사람만 남겨둔 것처럼 주위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주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잊히지 않는 겨울날의 기억입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제 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추운 곳에 있었는지 옷깃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양손은 얼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급히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이 새벽에 뭐하고 있었노? 왜 이렇게 떨고 있노? 할매가 전화라도 하지. 손주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집 가기 싫어서요. 그 말은 살면서 들어본 말 중 가장 마음을 찢는 말이었습니다. 왜 집에 가기 싫었을까? 왜 이 새벽, 이 추위에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 있었을까? 저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노 얘야? 엄마랑 또 싸웠나? 손주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작게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손끝이 툭 떨어지더니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이고야, 얘야, 정신 차려라. 아이의 몸이 내 품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게 딱 이런 순간이겠지요. 팔로 받쳐든 몸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식어 있었고 입술은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얘야, 얘야, 정신 좀 차리라. 할매 여기 있다. 이러다 큰일 난다, 얘야. 저는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얼굴을 제 품에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작은 종이봉투가 튀어나왔습니다. 약봉지였습니다. 절반 넘게 비어있는 저는 그 봉지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얘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길래, 얼마나 외로웠길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아이를 일으켜 세워 집 쪽으로 조심히 걸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제 어깨에 축 늘어져 있었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작게 신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정류장을 벗어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제 됐다. 할매 왔다. 두렵지 말고 이제 혼자 아니야. 손주는 기절한 듯 제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집 앞 골목에 다다르자 제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껏 그 아이가 어떤 밤을 보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왜 이 새벽에 혼자 나와 있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해.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자꾸만 넘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를 방에 눕혀 담요를 덮어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얘야, 할매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아이의 손등을 잡고 있자니 지금까지 제가 놓치고 살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손주가 어떤 삶을 견디고 있었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손주가 방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저는 부엌 식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에 데려온 그 아이는 여전히 축 늘어진 채 잠들어 있었고 그 작은 숨결 하나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그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얼어 죽을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는 것. 그 아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한 것.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약봉지는 반 이상 비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외면하고 살아온 기억 하나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식사 준비도 늘 먼저 나서서 도왔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꾸벅꾸벅 인사하던 아이. 저도 그 아이가 고마웠습니다. 아들 녀석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셌지만 여자 앞에서만큼은 유난히 순해지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들이 웃는 얼굴로 데려온 아이니까 저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워낙 예의 바른 아이여서 처음엔 저한테 어머니, 어머니 하며 말끝마다 존댓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배려가 제게는 어딘가 거리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국은 내가 해놓을 테니 너는 손주 이유식 준비해라. 그러면 며느리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국도 끓일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말만 보면 참 고운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왜인지 그 말이 저를 한 발 물러서 있게 만드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이제 필요 없나? 이러다 나만 따로 겉돌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오해였는데 그 작은 섭섭함이 점처럼 아주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작은 점이 언젠가 큰 얼룩이 될 거라는 걸, 며느리도 저에게 말 못할 오해를 품고 있었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일러를 틀려고 보일러실로 갔는데 며느리가 밖에서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있더군요. 얘야, 뭘 그리 보고 있노? 아, 아니에요. 그냥 저희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 많이 쓰는 건 며느리가 파주나? 난 하루 종일 집에서 불도 아껴 쓰는데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훅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는 아끼면 된다. 낮에는 불 꺼놓고 따뜻한 물도 좀 줄였으면 된다. 그 말이
며느리에게는 내가 낭비하고 있으니 조심해라. 이 말로 들렸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는데 말수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요. 그때 제가 다가가서 얘야, 내가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갈등의 씨앗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이유식도 정성껏 만들고 밤새 아이가 울면 하루 종일 피곤한 몸으로 달래고 참 열심히 사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노력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저도 잘하고 싶은데 며느리가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 옆에서 점점 조용해지더군요. 어느 날 손주가 열이 나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열이 자주 나서 영양제를 조금 바꿔보려고요. 저는 며느리가 걱정돼서 그저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건 하지 마라. 어린애는 그냥 밥 잘 먹고 자면 된다.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늘 좀 과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과하게? 내가 뭘 과하게 했다 카노? 그 작은 말싸움은 그날 저녁까지 이어졌고 서로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점점 더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판 싸운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작은 오해들을 마음 안쪽 깊은 곳에 조용히 쌓아두기만 했던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었나? 그러자 며느리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힘들어서요.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의 눈 속에 깃든 작은 불씨 같은 피곤함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그 자리에 서서 혼자 뭔가를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이 슬픔이 되고 슬픔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지금의 절망이 되기까지 저는 한 번도 그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 방에서 손주의 작은 숨결이 들려오자 저는 문틈 사이로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토록 힘든 얼굴로 새벽을 버티다 제품으로 쓰러져 왔습니다. 그 모습이 며느리가 처음 들어왔던 날의 모습과 어쩐지 겹쳐 보이더군요. 저 아이도 며느리도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겠지. 저는 머리를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그때 내가 좀만 더 따뜻했으면 너희 둘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멀어진 게 아니었다. 작은 오해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은 상처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이었다. 손주가 잠든 방에서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해서 아이 하나가 이 새벽에 버스 정류장에서 얼어붙은 몸으로 떨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문득 몇 해 전 며느리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던 그날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그 표정, 그 울음, 그 떨리는 목소리,
나는 그걸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참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때였지요. 아들은 야근이 잦아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장아찌를 꺼내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주에게 죽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더 힘이 없어 보이더군요. 얘야, 죽이 차갑다. 따끈하게 데워서 주라. 제가 무심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요. 그저 아이 건강이 걱정돼 나온 말이었는데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이다. 죽은 따뜻하게 먹이는 게 좋다 아이가. 네 잘하고 있다. 근데 애가 안 먹으니까 그렇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저에겐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아, 이 아이 많이 힘들구나.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사실을 꺼내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제 상처, 제 외로움, 제 슬픔만 크게 느껴지던 시절이라 며느리의 고단함을 받아줄 빈자리가 제 안엔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을 때 며느리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저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슬리퍼를 신고 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얘야, 밤에 어딜 가노? 무슨 일 있다, 아이가?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때 본 그 아이의 눈, 그건 그냥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요.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숨? 얘야, 그게 무슨. 그러자 며느리는 참고 참았던 말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제가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어머니 앞에서만 서면 제가 점점 작아지고 제가 계속 죄인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말에 제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죄인? 며느리가? 그건 너무 과한 말 같아서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아이다, 얘야. 죄인은 무슨 죄인이고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눈물을 마구 터뜨려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러세요. 제가 울면 울지 마라. 힘들다 하면 누구나 힘들다. 제가 감히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던 게 아니라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단지 힘들어하는 며느리가 나를 원망할까봐, 내 탓이라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아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래도 너도 힘내야지. 아이가 보고 있다, 아이가. 그 말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이미 눈물이 뺨을 타고 있었지만 고개를 크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힘내려고요. 정말 힘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 편이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신발을 대충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내리던 눈 속으로 그 아이의 어깨가 너무 작게 보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붙잡아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면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있는 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밖에서 울고 있고 손주는 방에서 울고 있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우리 가족이 진짜 갈라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늦게 돌아왔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죄송합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밥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왔다 아이가.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을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인정하기 싫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독방으로 들어가 작게 흐느끼며 이불 속으로 몸을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이는 조금씩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놔뒀습니다. 손주가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날의 며느리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도 이렇게 울었겠지, 이렇게 혼자였겠지. 손주는 제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이 울고 있었음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에 단 한 번도 다가서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는 손주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이제는 듣자. 제대로 듣자. 며느리의 말도 손주의 말도 그 결심이 이 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손주를 방에 눕혀두고 난 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애가 도대체 얼마나 울었길래, 어디까지 아팠길래.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어떤 뜨거운 것이 올라와 숨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걸까요? 문득 며느리의 방에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 두드리면 또 상처 줄까? 누가 내 말 듣고 싶겠노? 그런 생각들 때문에 손도 떼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 그 모든 감정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만은 없었습니다. 손주가 새벽에 쓰러져 온 걸 보고도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문턱에 손을 올리는 순간 안에서 아주 작은 탄식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소리 하나에 가슴이 또 아래로 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얘하잖아. 안에서는 한참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 너머에서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어머니? 그 말투는 피곤하고 지치고 이미 너무 많이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힘을 짚고 작게 말했습니다. 얘야, 손주가 오늘 새벽에 정류장에서 쓰러져 있었다. 안쪽에서 숨이 멈추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부어 있었고 얼굴은 잔뜩 초췌한 상태였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그 추운 새벽에 혼자서 있었다. 얼어 죽을 뻔했더라.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방에 누워 있다. 근데 많이 지쳐 있더라. 울다가 쓰러진 것도 같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문틀에 기대 휘청거렸습니다. 왜 혼자 나갔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그 말은 그저 어머니로서의 탄식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내가 그 아이를 아프게 했나요? 그런 죄책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목구멍이 말라붙었습니다. 이 아이도 손주처럼 혼자 버티고 있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버티는 동안 나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얘야, 너 괜찮나? 이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그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많이 모르고 지냈다. 미안하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은 저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웠다? 며느리가 세상 누구보다 강해 보였던 그 아이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요즘 아이랑 말도 잘 못했어요. 화를 내고 후회하고 그러고 또 울고 그 말은 그저 며느리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손주에게 상처를 준 건가 하는 두려움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어느 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네 잘못 아니다. 너도 힘들었다. 내가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여태껏 참아온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 묵혀두었던 후회가 폭발하듯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큰 잘못을 했구나. 며느리에게도, 손주에게도, 모두에게. 그날 밤 며느리는 제 품에서 끝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내가 풀어야 한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것이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손주는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학교 갈 준비를 할 때도, 심지어 TV를 볼 때도 그 아이는 늘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그날 울며 이야기한 이후 며느리는 조금이라도 나아진 듯 보였지만 그 아이의 지친 기색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손주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책가방을 멜 때도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양말을 신고 있을 때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걱정돼 말했습니다. 얘야, 요새 왜 이리 힘이 없노? 할매한테 말 좀 해보래이. 그러자 손주는 작게 웃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 말투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도 괜찮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와. 알겠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왜 그리 아프게 보였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직장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 오늘 학교 갔죠? 그렇지. 아침에 나가던데. 네. 오늘따라 좀 걱정돼서요. 며느리 목소리는 왠지 평소보다 더 떨려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일은 잘 안 되나? 손주는 잘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린 몰랐습니다. 그날이 우리 가족에게 지옥 같은 하루가 될 거라는 걸. 학교가 끝날 시간이 지나도 손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길 건너를 내다보며 10분 단위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퇴근하지 못했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왔어요? 저는 그 질문 하나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다. 아직 안 왔다. 며느리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크게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은 바로 온다고 했는데. 어머니, 혹시 학교에 전화해 보셨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 내가 바로 해볼게.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학생은 정상적으로 하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만큼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상 하교했다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터뜨린 울음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떡해요? 우리 애 어떡해?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걸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학교 가는 길, 편의점, 놀이터, 공원, 발이 얼어붙도록 돌아다녔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거의 비틀거리며 뛰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대답 좀 해봐. 그 아이의 외침은 듣는 사람의 심장을 찢어버릴 만큼 절박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나눠서 찾자. 니는 저쪽 골목으로 가라. 나는 이 길 끝까지 가볼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해가 완전히 져버린 어둠 속에서 저는 손에 든 손전등을 흔들어가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얘야, 어디 있노? 바람이 제 목소리를 그대로 잘라냈습니다.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목이 뜨거워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발밑에 작은 헝겊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새해 선물로 떠준 노란 목도리의 끄트머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도리 조각을 손에 쥐고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얘야, 어디 있노? 제발 할매한테 와도. 눈물이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며느리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어머니, 여기 좀 와주세요. 저는 몸을 떨며 그 소리를 향해 뛰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리 힘이 풀린 채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리킨 곳에는 손주의 가방이 흙 묻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안에는 아이의 공책, 부서진 연필, 그리고 작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제 시야가 무너졌습니다. 이 작은 글씨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손주의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다고요. 어머니,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들었다고요.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이게 다 어른인 내 잘못이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온 동네를 뒤지며 손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한밤중의 허공 속으로 끝없이 흩어졌습니다. 밤거리는 이미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내 몸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마치 나 혼자만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손주의 가방을 붙잡고 울던 며느리의 겨우 들리던 숨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 순간엔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발견된 그 쪽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리며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정말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버스 정류장, 학교 뒤편 골목, 공원 벤치 아래, 아이가 좋아하던 분수대 근처, 그 작은 도서관 앞 계단, 며느리의 손전등 불빛은 계속 흔들렸고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아이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아, 제발 대답 좀 해봐. 며느리는 길거리 어느 곳이든 아이 이름을 부르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느 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 하나에 심장이 조여들 듯 아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천변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뛰어놀던 시냇가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비틀거리듯 내려갔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하고 작은 종이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를 숙여보니 젖은 초코바 종이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며칠 전까지 즐겨 먹던 그 과자, 마음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얘야, 여기 와 있었나?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 시냇가 옆 벤치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 누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얘야? 처음엔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얘야, 할매다. 그 순간 그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무릎이 풀려버렸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랬고 손에는 아무 힘이 없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하고 있었노? 나는 그 아이를 껴안으며 몸을 감쌌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노. 얘야 억수로 보고 싶었다. 나는 그 아이를 껴안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찾았어요? 그러곤 손전등 불빛이 우리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며느리는 아이가 앉아있는 벤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여기 있었어? 아들아. 왜 엄마 말도 안 하고? 아이의 눈이 천천히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그 아이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표정이 찢어지듯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살면서 들어본 울음 중 가장 아픈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우리 셋 다 참 많이 아팠구나. 정말 많이. 잠시 후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집에 가기 싫었어. 그 말에 며느리는 숨이 걸리는 듯 턱하고 멈췄습니다. 엄마가 요즘 나한테 너무 무섭게 말해서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은 며느리의 심장을 갈랐고 나의 심장도 찢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괜히 화가 나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 아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날 좋아하잖아.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나보면 따뜻하게 말하잖아. 며느리는 그 말에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고 싶었어. 그 말은 천둥처럼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할매가 절대 너 혼자 두지 않는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잡을 거다. 손전등 한 줄기 아래서 우리는 셋이 서로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겨울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 사람의 체온이 한 점에 모여 따뜻했습니다. 이건 아직 화해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지만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아주 작은 첫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이제 서로 눈 돌리지 말자. 놓치지 말자. 이 아이, 우리 둘이 같이 살리자. 며느리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손주의 양쪽 손을 각각 쥔 채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그 작은 손 안에서 따뜻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날 새벽에 손주를 찾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 셋은 말 그대로 쓰러지듯이 잠들었습니다. 아이는 나와 며느리 사이에서 내 손을 잡은 채 잠들었고 며느리는 아이의 등을 감싸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은 길었습니다. 나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벤치에서 웅크리고 있던 모습, 며느리가 절규하던 목소리,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글씨.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글씨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밤새 내 머릿속을 후벼 팠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손주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나는 아이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얘야, 괜찮나? 어제 많이 무서웠지.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 속엔 아직도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아이는 살짝 고개를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미안해. 그 말이 며느리의 심장을 바로 무너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엄마가 잘못했어. 며느리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아이가 보지 못하게 살짝 돌아서서 작게 울음을 털어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 정말 극한까지 몰렸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다시 누워 휴식을 취한 뒤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따뜻한 물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둘이 잠시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는 마치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잔뜩 굽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니 요새 많이 힘들었지? 며느리는 한참이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맞잡고 시선만 아래로 깔았습니다. 그러다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 작은 목소리는 온몸으로 울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회사에서도 욕을 많이 먹어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 때문에 자꾸 결근하니까 팀장님이 말은 안 해도 제가 이기적이라고, 저 때문에 팀 분위기 흐린다고. 며느리는 속으로 집어넣은 말들을 이제야 꺼내듯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이가 울고 저도 지치고 그리고 어머니 눈치도 보여서 그 말은 내 마음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얘야, 내가 네 눈치를 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 때 어머니가 힘들겠다 한마디만 해줬다면. 그 말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였으면 저 정말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다. 그 한마디를 나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에게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그저 울지 마라. 다들 힘들다. 애 앞에서 밝아야 한다. 이런 말만 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정말 내가 생각이 짧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가 무섭단 말이고?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꾹 참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엄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심장을 조각내는 칼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가 보시면 저를 실망하실까봐. 며느리는 팔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버림받을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며느리가. 나는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손주 걱정만 했지만 정작 며느리는 그동안 내 마음을 잃을까봐 겁에 질려 살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그 아이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을까. 나는 손등을 덮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니는 내가 버릴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나는 니를 딸처럼 생각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 속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간절함과 눈물과 오랜 기다림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잘못 아니다. 네 혼자 책임질 일도 아니다. 애가 힘든 건 우리 셋이 같이 짊어진 아픔이다. 며느리는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안다, 얘야. 할매가 늦게 알았다. 네가 얼마나 버텼는지. 이제부터는 내가 네 뒤에 서 있을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품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우리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나 이제 혼자 안 할래요. 그 말은 세 사람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잔잔히 말했습니다. 그래, 얘야. 이제 혼자 안 한다. 우리 셋이 같이 간다. 같이 버티고, 같이 아프고, 같이 나아갈 거다. 그 순간 며느리와 손주가 동시에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건 아직 화해의 끝이 아니라 서로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기어 올라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전날 밤 며느리와 손주가 내 품에 기대 울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끝없이 무너졌고 끝없이 울었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을 서로에게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이 집에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손주는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방에서 혼자 준비를 했을 텐데 그날은 문을 열고 부엌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국을 끓이고 있다가 그 아이의 작은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습니다. 얘야, 일어났나? 손주는 한 박자 멈춰서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이가 어제와는 다르게 내 눈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 먹자. 오늘은 할매가 너 좋아하는 미역국 했다. 그러자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먹어도 돼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얘야, 할매가 그걸 얼마나 기다렸다 카노.
아이는 그제야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뒤 붓기 빠지지 않은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눈밑은 부어 있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국 냄새가 참 따뜻하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밥 먹자. 며느리는 살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그 말에 내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식탁에는 오랜만에 정말 밥상 같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뜨끈한 미역국, 계란찜, 김 구워 놓은 것, 아이 좋아하는 동그랑땡. 평범한 반찬들이지만 그날만큼은 세상 모든 진심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오늘 이 밥상 하나면 됐다. 이거 하나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손주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같이 먹자.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엄마도 함께 먹을게. 그렇게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며느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미역국 좋아해서 다행이다.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가 끓인 건 따뜻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따뜻함이 부족했을까. 먹는 동안 아무 말이 없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냉랭하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움, 서먹함,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그 희망이 식탁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김을 집어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도 먹어. 며느리는 놀라며 받았습니다. 아들아, 고마워. 그리고 이번엔 며느리가 계란찜을 한 숟가락 떠서 아이가 있는 그릇에 넣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거. 너도 좋아했잖아. 아이는 숟가락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었어? 며느리는 한순간에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이는 또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엄마 화내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며느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들아, 정말 정말 미안해.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힘들어 보였어. 그날 아이는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웃었으면 좋겠어. 며느리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다시 웃도록 정말 노력할게. 나는 그 옆에서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그저 상처를 말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아이도 며느리도 서로를 향한 사랑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나는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우리 셋이서 조금씩이라도 매일 같이 밥 먹자. 며느리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나는 단단히 말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자. 아이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먹고 싶어. 그 말은 이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말 같았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조용히 포개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 이제부터라도 잡은 손 놓지 말자. 그 순간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는 한때 서로의 상처로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은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예전처럼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줄었고 며느리는 아이에게 조금 더 나긋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이 작은 변화가 곧바로 모든 상처를 치유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 서로 다른 두 사람도 옆에 앉아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간 뒤 며느리는 주섬주섬 청소를 하다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거 버린 건가요? 나는 상자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상자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 쓰던 작은 상자였습니다. 내 방 장롱 위에 올려두고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 아니다. 이건 아들 물건이다. 며느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열어보실래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아들 떠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의 흔적을 다시 만나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그 상자를 열어야겠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열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먼지가 가볍게 일었고 그 안에는 아들의 손글씨가 적힌 메모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옆에서 두 손을 입가로 가져가며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본 적 있나? 아니요. 저 처음 봐요.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아들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당신들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나는 첫 문장만 읽었는데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꼭 다문 채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 나는 어릴 때부터 늘 엄마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적도 없이 살았다. 엄마도 분명 외로웠을 텐데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흘렀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 아내가 힘들 때 엄마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늘 미안해했다. 엄마가 나 힘들어하는 거 싫어할까봐 그런 말을 자주 했다.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저 남편에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아들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내 아내는 너무 착한 애다. 자기 힘든 거 말도 못하고 늘 웃으려고만 하는 애다. 며느리는 그 말에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정말 그랬어요. 나는 며느리 손등을 잡았습니다. 얘야, 아들놈이 네 마음 다 알고 있었네. 나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내를 탓하지 말아줘. 이 아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내 아내를 지켜주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편히 있을 수 있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몸이 흔들릴 만큼 울컥했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에도 자기보다 며느리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후반부는 며느리에게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좋은 엄마야. 아이에게 화를 낼 때도 사실은 너무 지쳐서 그런 거라는 거 난 다 안다. 며느리는 그 대목에서 고개를 떨구며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그 말을 나는 지금에서야 듣는 걸까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듣고 있던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제라도 내가 들어줄게. 아들의 글은 계속되었다.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부디 우리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줘.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나 우리의 절대 미워한 적 없어요. 나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당신도 우리 아이도 엄마에게 맡기고 가는 거니까 부디 셋이서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쥔 내 손이 떨렸고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편지 마지막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내를 절대 혼자 두지 마. 그리고 우리 아이, 세 사람이 함께 가족이 되어줘.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목울림을 삼키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는데 저는 왜 나는 며느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얘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말했습니다. 아들 목숨보다 지키고 싶었던 게냐. 그걸 이제야 알겠다. 며느리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내 아빠가 너희 엄마를 참 많이 사랑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나는 그 아이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너희 엄마가 혼자 울지 않게 지켜달라고 했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셋이 같이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얘야.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다. 그 말에 아이는 오랜만에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 이제 지키마. 아들이 남긴 편지를 읽고 난 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어딘가 달라진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셋의 인생은 아주 조금 가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먼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식탁 앞에서 조용히 마늘을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야, 이 시간에 왜 벌써 내려왔노? 며느리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하고 싶어요. 남편 편지 읽고 나니까 무언가부터 해보고 싶어서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야, 너무 힘들면 안 한다 해도 된다.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제가 할래요.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랑 할머니 같이 요리해? 그 눈동자엔 조심스러운 기쁨이 비쳤습니다. 그래, 얘야.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해보자. 아이는 잠시씩 멈칫거리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할래. 그 말에 정말 순간 숨이 막히도록 찡했습니다. 작은 손이 계란을 들고 조심스레 건네는 모습, 며느리가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아주는 모습, 그 모든 게 어쩌면 너무 평범한 풍경인데 우리 집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공기가 한 번에 따뜻해지는 순간 같았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리고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어색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며느리도 그리고 나 역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뜨거운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학교 끝나면 엄마랑 조금 산책할래? 그 말에 아이는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내 아내와 아이를 잘 부탁해. 그 말은 그저 부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 엄마, 너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아이는 숟가락을 움켜쥔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이제는 며느리는 그 말에 눈을 잠시 감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조심스레 제안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 있는 납골당에 같이 가보자. 며느리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손주는 작게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나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같이 가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작은 언덕에 있는 납골당. 그곳은 예전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꽃을 갈아놓고 그 앞에서 조용히 합장을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왔다. 며느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은 아들에게 향한 고백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 같았습니다. 손주는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혼자 안 할게. 그 말이 어찌나 똑똑하게 들리던지 나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곳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가족이 되는 과정의 침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들아, 내 말 한 번만 들어도 된다. 며느리는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손주도 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다, 아이가. 두 사람은 조용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는 말. 나는 며느리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니한테 그 말을 남기고 갔다. 한 박자 후 나는 이렇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혼자 아니라고. 그 말, 우리 셋이 서로 해주자. 그 말에 손주가 먼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 혼자 아니야.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혼자 아니죠? 나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얘야. 절대 혼자 아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세 사람의 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겨울이 따뜻한 봄으로 바뀌는 소리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은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그 말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먹는 밥 한 끼, 따뜻한 미소 하나, 그리고 혼자 아니야라는 말. 그 세 마디가 한 가족을 다시 살렸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손주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꼭 건네시길 바랍니다.